장관 취임 첫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검찰에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이라는 반발과 함께 검찰을 흔들려는 여러 조짐이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조 장관 가족펀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사업가 정모 씨를 수사 대상에 올리고 연결고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적절한 인용구호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을 가져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 재검증 논의에 나섭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가 내일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진행한 단거리 발사체 시험 사격에서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2발 외에 1발을 더 쏘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1년 6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볼턴을 해고했다고 밝히자 볼턴은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맞섰는데 경질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 하나를 반복하는 것으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포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부조화가 왜 생겨난 것인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고위 간부들이 조국 장관이 취임하던 바로 그날 대검 간부들에게 이번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즉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 말을 들은 검찰의 분위기가 대단히 격앙됐다고 해서 오늘은 먼저 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공교롭게도 조국 법무장관 취임식이 끝난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수사팀을 둘러싼 압박이 계속되자 내부 저항도 표면화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평검사 사이에서는 집단적인 의사표명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영한 코링크의 이모 대표와 투자를 받은 웰스 C&T 최모 대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되는데 이 결과가 앞으로 검찰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상은 했습니다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생각보다 일찍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군요. 네, 검찰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하게 수사하려는 것을 흔들려는 여러 조짐이 엿보이는 상황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 장관이 지난 9일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 일환으로 말했던 인사권 행사 부분입니다. 조 장관은 첫 인사로 검찰개혁 추진단장에 검찰 경험이 없는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기용한 데 이어 검찰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 중 하나인 대검 사무국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던 강진구 수험고검 사무국장 대신 이영호 광주고검 사무국장을 함께 올려놓고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고검장과 검사자금 6자리를 포함한 후속 인사도 관심인데 윤 청장의 복심으로 조국 장관 의혹 수사 라인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의 인사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조국 장관은 연이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한 사람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인 것으로 밝혀져 몰랐다는 해명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발언의 당사자들도 여러 해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총장 패싱 시도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말도 했습니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조 장관 관련 수사를 특별수사팀에 맡기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 구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즉시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했고 윤 총장은 중앙지검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며 특별수사팀 구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차관은 차 한잔 마시면서 중앙지검 업무 과중을 덜어 효율적 수사를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서 윤 총장 패싱 제안은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늦었더라면 그나마 확보된 증거들도 인멸됐을 것이라며 수사 착수 결정에 당위성을 거론한 것으로 불쾌감을 대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 장관 취임 첫날부터 법무부와 대검 간 날선 충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야당은 조국 장관이 이번 수사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뒤에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맹비난에 나섰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죽으로 부리고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배제를 모의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의 권한인데 법무부가 총장 배제를 요구한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고 누가 봐도 오해받기 딱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취임했으니 검찰 수사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과 임명하기 후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어느 정도 조절하고 절제해 나가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7순위 넘은 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삭발까지 하고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추석 인사도 거른 채 장외 투쟁과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취임과 함께 이런저런 잡음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선 듯한 모습입니다. 검찰개혁위원회를 빨리 발족하라고 지시하고 그동안 검찰 내부 문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한 여성 검사를 특별히 지목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도 했습니다. 이 여성 검사는 검찰이 신속하게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나선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취임 셋째 날 지시 역시 검찰개혁 감찰카드가 추가됐습니다. 감찰 활동의 검사 비리는 더 엄중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검찰 내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라면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 성폭력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내부 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의 선택적 신속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조 장관과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조직수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한 데 이어 임은정 검사 목소리를 들으라고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이 메시지가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려는 포석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지시도 윤석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내부 감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읽힙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 황교안 법무장관은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자 전격적인 감찰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회식 자리에서 찍었다는 사진입니다. 얼굴을 가린 이 사람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모 총경으로 버닝썬 사건 당시 승리와의 관계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으로 사업가 정모 씨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정 씨는 윤 총경에게 가수 승리를 소개해준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소개하는 이유는 사업가 정 씨가 조국 펀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관계들이 부분적으로만 연결돼 있어서 전체 그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검찰은 이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있는 사람은 가수 승리와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윤모 총경입니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실 전체 회식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1년에 한 학기, 한 분기별도 정기적이지 않습니다. 전체 회식을 가끔씩 합니다. 식당 밖에서 찍힌 사진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한 인물은 윤 총경과 친분이 있는 지리정보업체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총경은 정 씨 회사 주식을 산 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총경님. 전 TV조선의 백연상 기자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정 씨 회사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코링크가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WFM으로부터 8억 원을 투자받은 업체입니다. 조 장관 가족의 펀드 의혹이 터지자 해외로 도피한 WFM 최대 주주 우모 씨는 정 씨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WFM의 새 대표로 취임한 김모 씨는 큐브스 사내 이사로도 일하며 정 씨와 수년을 같이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코링크와 WFM 그리고 정 씨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 WFM의 김모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의 운영업체는 특히 중국 자본과 관련이 많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돈이 대부분인 이 조그만 사모펀드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중국 자금을 유치하려 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민혁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가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운영 계획안입니다. 코링크 운영의 정점에 충칭이라는 중국 자본이 명시돼 있습니다. 중국 자본은 코링크를 통해 한국 사업에 투자하고 코링크는 연기금 등을 모집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계획안대로라면 중국 자본이 국내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기업 인수 사업 등에 이용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촌 조카 조 씨는 중국의 화친 과기발전 유한공사와 6천억짜리 MOU를 맺는 등 중국 자본 유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코링크가 인수하려 했던 한 투자업체 역시 중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엔 책상만 덩그러니 있고 근무하는 직원도 없어 실체는 모호합니다. 지금 사람이 있어요? 해당 업체는 서울 강남의 한 공유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어 별도의 간판도 없습니다. 조 장관과 윤모 총경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도 중국 광학업체인 강소정연과기유한공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회사 돈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모펀드 업계에선 중국 자본과 선이 닿다는 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코링크 측과 관련된 중국 자본의 실체를 파악하고 중국 자본의 활용 여부 등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이 집중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핵심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조 장관 오촌 조카의 녹취록에도 이 이해 충돌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정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말하는 이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상황, 이것을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조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의 자금이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이 회사로 들어갔는데 예. 자, 당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사업을 육성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시점이었습니다. 자,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가족펀드의 투자금이 이 정부가 지원하는 신사업에 흘러갔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한 겁니다. 가족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가 됐던 웰스 CNT라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일단 드러난 팩트로만 좀 보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가 웰스 CNT에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된 시점은 2017년 8월입니다. 자, 당시에 웰스 CNT는 가로등 자동 전멸 감시 시스템 등을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자,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가 되기 직전인 2016년에 납품 매출이 이 9억 원대였습니다. 이 9억 원대였던 것이 최대 주주가 된 2017년에는 11억 원, 자, 그 다음에는 17억 원으로 매출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액이 급증한 시기에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자, 웰스 CNT가 이렇게 관급 수주를 점점 많이 따내는 부분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의 입김이 혹시나 들어갔을 가능성이나 자, 주변에서 조 장관의 이름을 팔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웰스 CNT의 최모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조국 민정수석의 돈이 들어온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와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공직자윤리법을 보면요, 자,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에 부정한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전문가들은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그 업무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거기서 사실 민정수석이 뭐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총괄한다고 봐도 되는데 그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국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 이해충돌 규정을 위반했다고 드러난 것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보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석사 논문의 상당 부분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서울대학교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만약 표절이라고 결론 나면 조 장관의 도덕성, 특히 학자적인 양심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11년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연구윤리 심포지엄에서 강연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디어건 주장이건 방법론이건 표현이건 뭐든 간에 남의 거다라고 하면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제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엔 조 장관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1989년에 쓴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으로 15편의 일곱 문헌을 참고하면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 100문장이 넘는 거고 그중에서 최소한 절반이 넘는 50문장 이상이 출처 표시도 없다는 거죠. 문장이 전부 그 사람들 문장을 쓴 거기 때문에 공저자라고 봐야죠. 센터 측은 조 장관의 논문에 대해 각주만 달고 서너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가 하면 일본 문헌에서 따온 문장으로 한 페이지를 다 채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을 보면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엔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서울대 측은 이르면 다음 주 해당 논문 재검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새로운 의혹이 추가된 만큼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문은 4년 전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됐지만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오늘 한 청년단체와 비공개 대담을 갖는 등 이번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년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에 또다시 휴직계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생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수용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녀들의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던 한 청년 단체와 비공개 대담을 가졌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조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합법, 불법을 떠나 많은 분들에게 실망드린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엔 다시 휴직원을 제출하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지난달 1일 복직한 지 불과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한 겁니다. 조 장관은 팩스로 휴직원을 제출해 로스쿨 인사심의위원회와 대학 본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휴직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기간이 되는 내년 6월 내에 서울대 복직이나 사직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내부 인터넷 커뮤니티엔 양심은 어디 있느냐, 사직서를 내라는 등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정치를 하실 거면 정치만 하시고 아니면 학교에 적을 계속 두실 거면 수업을 좀 더 진지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학습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 대학가의 냉소적 반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세대 학생들도 오는 16일 조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예,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그리고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었는데 저희가 뉴스를 진행하는 도중 조금 전에 영장이 기각됐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오늘부터 고향으로 떠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본격 귀성이 시작됐는데 현재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황선영 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 기자, 정체 구간을 좀 전해 주시죠. 네, 연휴는 내일부터지만 귀성길 정체는 오후 7시부터 극심해졌습니다.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39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고속도로 폐쇄회로 화면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차량들이 꽉 차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정체가 심합니다. 목포 방향 화성휴게소부터 서해대교까지 22km 구간에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저녁부터 차들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강릉 방향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강릉까지 3시간, 대전까지 3시간 10분, 부산과 광주까지 5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정체는 새벽까지 계속되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671만 명, 추석 당일인 13일엔 최대 897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설 연휴인 내일부터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승무원 600여 명이 임금 인상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6일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 승무원들이 서울역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직접 고용 쟁취하자! 노사 합의조차 이행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9월에 우리 자유사지부가 공동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회사 노조는 올해 임금 4.4% 인상, 코레일 본사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3.3% 인상률이 정해져 있고 직접 고용도 자회사에서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 자회사 노조는 KTX와 SRT 승무원 등 69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6년 말 SRT 개통 이후 KTX와 SRT 승무원이 함께 파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레일과 SR 측은 파업 기간 중 본사와 지역본부 직원을 투입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명절을 앞두고 벌어진 파업에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파업을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이게 바쁜 추석 연휴에 파업을 했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오늘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코레일 관광의 파업은 추석 연휴 이후인 17일 새벽 4시까지 계속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어젯밤 수도권에 최대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담장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는데 특히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었던 강화는 이번 폭우 피해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농지가 초토화되는 등 피해가 가중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주차장. 갑자기 벽돌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쏟아진 폭우에 14m 높이의 담장이 무너지며 차량 4대를 덮쳤습니다. 무너진 담장에 이렇게 차 전체가 파묻혀버리기도 했지만 밤 늦은 시간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차오래갖고 지금 볼일을 못 보죠. 지난밤 12시 40분쯤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라에서 폭우로 약해진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흙더미가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빌라 주민 12명은 친척집이나 동사무소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태풍 링링의 강풍 피해를 본 강화도 주민들은 이번엔 240mm의 폭우가 쏟아져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풍에 날아갔던 돈사 지붕은 이번엔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농장의 70-80%가 무너지고 또 지붕이 날아가고 또 강수 피해로는 물이 고이면서 지붕이 다 주저앉고 추석을 앞두고 수확을 기다리던 벼도 드러누웠고 수년간 키웠던 인삼도 빗물에 잠겨버렸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아파트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성인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경찰은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타살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입니다. 집안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벽면과 천장이 검게 그을렸고 가재도구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천안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했어요. 그러면 소방대원이 와서 대피하는 같이 이러네요. 현장에서는 62살 어머니 A씨와 함께 살던 아들 35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부엌 바닥에 눕혀진 냉장고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냉장고 내용물과 칸막이는 모두 빠져 있었고 문도 양쪽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담은 용기도 발견됐습니다. 여기저기 발화 원인 장소가 좀 이렇게 약간 산재돼 있어요. 인화성 물질 좀 뿌리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보는 거죠. 경찰은 일단 극단적인 선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밖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 경찰은 외부인의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식범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현장 정밀 감식과 시신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추석 대목에 남해안 지역 어민들의 망연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성 해파리떼가 대량으로 출몰하면서 그물이 망가지고 잡은 물고기도 손상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적조까지 겹쳐서 양식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가자미철을 맞아 어민들이 새벽부터 바다로 나갑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그물을 끌어올려 보지만 해파리만 나옵니다. 다른 배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선 위는 물고기 대신 해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고기, 잡고기, 가자미나 이런 거는 아예 지금 건접을 못해요. 해파리 때문에? 네. 노무라 이끼 해파리는 최대 길이 2m에 무게는 200kg에 이릅니다. 네, 그물마저도 이렇게 해파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있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마저 해파리에 쏘여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는 해파리 출현으로
아기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어선 47척 가운데 7척만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있고 경비, 기타 경비까지 포함한다면 오히려 조업을 안 하고 노는 게 더 나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해안에는 족조까지 발생했습니다. 경남 남해에서만 참돔 등 양식 물고기 185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피해액만 29억 원에 이릅니다. 적조는 태풍 닝닝의 영향으로 남풍계열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외해에 위치하고 있던 적조 생물들이 연안으로 유입되면서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족조 경보까지 내려져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저희 뉴스나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들어보는 시간을 연속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은 일정 부분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손님 없는 연휴에도 꾸역꾸역 나와서 일을 해야 그나마 연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권용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여의도. 정치, 금융 1번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황량합니다. 식당과 술집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굶어 뒤지겠다고? 어디서 이거 봐. 시간대에 있어야 되는데 길바닥에도 사람 없잖아. 서울 마포의 먹자골목도 썰렁합니다. 장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테이블이라도 받기 위해선 연휴에도 문을 열어야 합니다. 추석 때도 일을 해야죠. 영업을 해야 또 뭐 가게 운영이라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직장인 회식 문화가 바뀌고 경기 침체로 외식도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동안 30% 가까이 치솟은 최저임금은 감당이 안 됩니다. 최소 6시 반부터 11시까지는 근무한다고 봐야 돼요, 사장은.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제 뭐 인건비를 제가 찾아가야 되니까. 전통시장에서도 명절 대목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대형마트들이 명절 직전 의무 휴업을 했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이 느끼는 추석 경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사람은 많이 나왔는데 장 보는 사람이 좀 적었어요. 작년보다 어제까지 한 20% 줄었다고. 계속 줄었어요. 우리나라 일자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 사진을 공개하며 초대형 방사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3발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 1발은 어떻게 된 건지 박재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쏜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였다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초탄이 발사될 때 닫혀있던 나머지 3개 발사관의 뚜껑이 사격이 끝난 뒤에는 1개만 닫혀 있습니다. 발사관 아래쪽 뚜껑 역시 하나만 닫힌 상태입니다. 총 3발을 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군은 북한이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초대형 방사포의 2번째 시험 사격이었던 이번 발사에서 북한은 성공이라는 표현 없이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단발로 한 차례, 연발로 한 차례씩 총 3발을 사격했지만 단발과 달리 연발 사격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전 능력 검증을 위해 2발 또는 3발 이상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형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은 포착된 2발 중 1발만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3발을 쏜 게 맞다면 나머지 1발은 군이 탐지에 실패했거나 레이더에 잡히기 전 공중에서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느닷없이 해임했습니다. 그것도 트윗으로 말이죠.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가 자신을 해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많은 제안에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ohn Bolton's priorities and policies just don't line up with the president's. And any sitting president has the right to put someone in that position that can carry out his agenda. 볼턴 보좌관은 자신이 사임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대표적인 슈퍼 매파로 미국 협상 고비마다 비핵화 이행을 압박하는 악역을 맡아왔습니다. 지난 5월 북한 미사일 발사 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성토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공개 면박을 당했습니다. 지난 8일 전격 취소된 탈레반 지도부와 비밀 회동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주도권 다툼에서 밀린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We all give our candid opinions. There were many times Ambassador Bolton and I disagree. That's to be sure. 볼턴의 퇴진으로 견제 축이 약해졌다는 분석과 미국이 대북 협상에서 더 유연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이전까지 제재 유지라는 원칙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예, 이번엔 지금 막 들어온 속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유경 기자, 기각 사유는 뭡니까? 네, 법원이 기각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는 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이모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코링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 5천만 원을 출자받았으면서도 74억 5,500만 원을 출자 약정받았다고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건 영장 전담 판사는 이 대표의 범죄 전력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탐탁해서 지금은 구속을 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최모 대표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역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역할 등을 감안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들어간 이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청와대가 나랏돈 172억 원을 들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별도의 기록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금 그럴 때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계획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문서에는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어서 청와대 실무진이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계획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오는 2022년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문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의 필요로 개별 기록관을 만든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백지화 판단도 국가기록원 몫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BH 협의라고 적힌 지난 5월 기록원 문건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실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관계 부서 간에 협의한 기록이 있고 대통령 개인에 관한 기록관리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몰랐다고 하고 격려했다는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까지 책정돼 있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애플이 새롭게 내놓은 아이폰 11이 공개되자마자 온갖 혹평을 듣고 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은 항상 혁신의 기술로 소비자를 잡았던 애플이 외형이나 기술 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드러내지 못한 건데요. 대신 제품과 서비스 가격 부담을 낮췄습니다. 애플의 변신이 소비자를 잡을 수 있을지 김자민 기자입니다. 인덕션 모양의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카메라 3개가 장착됐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의 핵심인 1200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로 사진과 동영상의 품질을 끌어올렸습니다.
This is iPhone 11, the next generation of iPhone, and it is jam-packed with great new capabilities in an incredible new design.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애플은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다. 디자인은 3년째 같고 기능들은 경쟁사들이 이미 선보인 것이란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는 해외 중고 거래에서 400만 원을 웃돌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 중국 화웨이도 다음 달 폴더블 폰을 출시합니다. LG전자는 듀얼폰으로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애플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기기 가격을 낮춘 것은 화제가 됐습니다. iPhone 11, the entry-level one, it's $699. That's one of the lowest prices they've had in a long time for a high-level phone. 대신 애플은 넷플릭스와 비슷한 동영상 구독 서비스를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핵심 사업을 하드웨어에서 서비스와 콘텐츠로 이동하는 사업 전략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개인 재산만 약 50조 원을 가진 중국 최고 갑부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꼭 1년 전 2019년 은퇴하겠다 이 약속을 지킨 건데요. 마윈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생애 정점을 구가하고 있는 50대 중반인데 용기가 대단하죠. 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러나겠다는 마윈의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 돈으로 34조 7천억 원.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지난해 11월 11일 광군제 단 하루 동안 올린 매출액입니다. 대목 중 대목인 광군제전. 중국 상인들은 재물의 신에게 대박을 기원하죠. 그런데 이들이 절을 놀린 대상은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 마윈의 개인 재산은 우리 돈 50조 원. 중국 제1의 갑부이자 세계 20위의 부자니 중국에서는 살아있는 재물신이라 할 만하죠. 마윈은 청년 시절 삼수 끝에 입학한 사범대를 졸업한 뒤 7년 동안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95년 대학을 뛰쳐나와 중국 최초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회사를 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창 느린 전화 회선으로 PC 통신을 하던 그 시절 컴퓨터도 잘 모르던 31살 마윈이 안정된 교수직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겁니다. 첫 사업은 실패했지만 마윈은 1999년 허름한 아파트에서 우리 돈 8천만 원으로 알리바바를 설립합니다. 이후 창업 1년 만에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2천만 달러를 투자받은 일화는 유명하죠. 그리고 15년 뒤 손정희의 투자금 우리 돈 210억 원은 그 3,000배인 59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알리바바가 2014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기업 가치가 치솟은 겁니다. 我们希望能够寻找更多的全球的合作伙伴，一起把这个市场做得更好更大。 현재 알리바바 시가총액은 550조 원. 승승장구하던 글로벌 기업의 지배권을 포기하겠다는 지난해 마윈의 은퇴 선언은 너무도 갑작스러웠죠. 이 때문에 중국 정치권의 압력설 등이 제기됐지만 Thinking about retirement? Yeah, I don't want to die in my office. I want to die on the beaches. 마윈은 원래 예정한 은퇴라며 정치적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죠. 마윈이 선택한 인생 제3막의 모습은 다시 교사입니다. 마윈은 교사를 가장 위대한 직업이라 했죠. When we were young, nobody gave us a chance. Now we're big. We should give young people a chance. Young people do much better job than we do. 젊은이들에 대한 기회부여를 강조하고 1년 전 은퇴의 약속을 지키는 중국 최고 갑부의 모습. 청년들이 마윈의 마지막 출근길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한 이유겠죠.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자가 돼주는 것이라고 시인은 어머니 말씀을 빌려 말합니다.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시인의 어머니는 평생 농사만 짓다 어느덧 팔순을 바라봅니다. 구수한 충청도 말로 사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 받아 적기만 하면 시가 됩니다. 노루발이라는 시도 어머니가 들려준 꿈 이야기죠. 간밤 꿈에 아들이 노루로 나타났는데 어쩐 일인지 다리가 셋입니다. 뒷다리 하나는 어디다 뒀냐고 묻자 노루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추석이라서 어머니 드리려고 다리 하나 푹 고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잠 깨고 얼마나 울었는지. 운전 잘해라. 무엇보다 학교 앞 건널목 지날 땐 소금쟁이가 풍금 건반 짚듯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쓴다. 흩어져 살던 피부치들이 일제히 그리운 곳으로 가는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고향집에서 자식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이 다 시인 어머니의 노루발 꿈 같겠죠. 어머니는 어릴 적 고향 마을에 드리운 저녁 연기처럼 늘 아련합니다. 해가 지는 것도 모른 채 들에서 뛰어놀다가 고개를 들면 보이던 어머니, 손짓 같은 연기. 저녁 때도 모르는 나를 찾아 논두럭 밭두럭을 넘어와 어머니의 근심을 전해주던 바로 그 저녁 연기. 어머니는 가지에 하나 남은 마른 감입니다. 열매 다 털리고 풀어던 살과 뼈 차근차근 내어주고 까맣게 매달린 까치밥. 무덤에 누워서도 자식 걱정에 마른 풀이 자라는. 어머니 온갖 것 다 받아낸 창녕 우포늪 연꽃 넓은 멍석 잎입니다. 노 시인은 생전에 자신의 묘비에 새길 시를 지어두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육신의 발원, 마음의 고향, 삶의 등불, 안식처이자 귀착지입니다. 길이 막혀도 조바심 내지 말고 길이 뚫려도 느긋하게 가서 마을 어귀에 나와 계실 어머니 보듬어 드리십시오. 9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어머니였습니다.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벌써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가 남부 지역에서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으로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래도 추석 당일에는 대체로 맑아서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 귀경길에는 곳에 따라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때는 양이 많지 않아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연휴 날씨 잘 참고하셔서요.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좋겠네요.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 낮아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25도, 청주와 강릉 24도 등으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결도 차츰 높아지겠습니다.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귀성길 무엇보다 안전하게들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뉴스9은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